1968년 1월 17일 밤 11시 임진강 위로는 영하 10도의 매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31명의 그림자가 강을 건넜습니다.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 124부대, 김일성이 직접 명령한 청와대 습격 특수부대였습니다. 이들은 3년간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황해도 사리원에서는 청와대와 똑같이 지은 건물을 상대로 15분 안에 습격을 완료하는 연습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남한 방언도 완벽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사투리까지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부대장 김신조 소위를 비롯한 31명 전원이 함경도 출신 장교들이었습니다. 키는 평균 170cm 이상, 체중 65kg 이상의 정예들만 선발했습니다. 1인당 기관단총 일정, 실탄 300발, 권총 일정, 대전차 수류탄 2발, 대인용 수류탄 10발로 무장했습니다. 얼어붙은 임진강을 건널 때 얇은 얼음이 발밑에서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앞선 한 명이 얼음을 뚫고 빠졌지만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밧줄로 끌어올렸고 젖은 군복은 금세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이었습니다. 1월 18일 자정, 미 2사단과 한국군 25사단의 경계지역 철조망을 뚫었습니다. 가위로 자르는 소리는 바람에 묻혔습니다. 통과할 때마다 뒤에서 철사를 다시 연결해 흔적을 지웠습니다. 당시 우리 전방 경계는 허술했습니다. 베트남 파병으로 정예 부대 대부분이 해외에 나가 있었고 혹한 때문에 경계 근무도 소홀했습니다. 더욱이 일요일이라 많은 병사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31명은 완벽한 대형을 유지했습니다. 3년간 함께 훈련한 이들의 움직임은 하나의 생명체 같았습니다. 앞사람이 멈추면 뒷사람도 자동으로 멈췄고 엎드리면 동시에 엎드렸습니다. 1월 19일 오전 10시경 파주 삼봉산에서 나무하러 온 우씨 사형제와 마주쳤습니다. 당황한 침투조는 무전으로 북한의 지시를 요청했지만 암호를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살려주기로. 신고하면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위협했지만 형제들은 집에 내려가자마자 부모에게 말했고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31명은 예상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0kg 완전 무장을 하고도 시간당 10km씩 이동했습니다. 특수훈련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1월 20일 고양군 법원읍을 거쳐 파평산 앵무봉을 통과했습니다. 구파발 진관사, 북한산 승가사를 지나며 서울로 접근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빛 중 가장 밝은 곳, 청와대까지는 이제 10km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들은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박정희 대통령이 주재한 군경합동회의에서 비상경계령이 내려졌다는 것을, 전국 모든 군경에 5분 대기조가 설치됐다는 것을, 1월 21일 오후 8시 31명은 마지막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습격 예정 시각은 밤 8시. 15분 안에 모든 작전을 끝내고 탈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의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968년 1월 21일 오후 9시 서울 종로구 세검정 고개 31명은 대한민국 육군으로 완벽하게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계급장도 부대마크도 심지어 담배까지 모두 남한제였습니다. 3년간의 준비가 만든 완벽한 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것에도 틈은 있었습니다. 종로경찰서 최규식 서장은 그날 밤 비상근무 중이었습니다.
1932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그는 1961년 경찰이 되어 불과 7년 만에 서울 한복판 종로서 서장까지 오른 수재였습니다.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던 엘리트였습니다. 오후 9시 30분 세검정 파출소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서장님, 이상한 무리가 지나갑니다. 30여 명의 군인들인데 뭔가 어색합니다. 신고한 사람은 인근 주민 박 씨였습니다. 625 참전 용사였던 그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이들의 보폭이 우리 군인과 달랐습니다. 너무 규칙적이고 기계적이었습니다. 군장을 매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수통의 위치, 탄창집의 배치, 모자 쓰는 각도까지 모든 것이 미묘하게 어긋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신발이었습니다. 군화 밑창의 다른 패턴이 우리나라 것과 달랐습니다. 최규식 서장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부산대 교수들이 서울까지 와서 도와줘 며칠 전 겨우 석사 논문을 완성한 그였습니다. 학위 수여식은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오후 9시 50분 창의문 앞 자아문 초소 31명의 행렬이 초소 앞을 지나려 했습니다. 그때 경찰관 2명이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김신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위조된 대한민국 육군 중위 신분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속은 제30보병사단, 임무는 강릉에서 서울로 복귀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경찰관의 눈이 예리해졌습니다. 강릉에서 서울까지 300km를 이동해온 군인치고는 군복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먼지 하나 묻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말투였습니다. 발음은 완벽했지만 문장의 억양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30년간 몸에 밴 북한 억양을 3년 연습으로는 완전히 지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최규식 서장이 도착했습니다. 그의 뒤로는 종로서 형사들과 순찰차가 따라왔습니다. 1월 6일 원주에서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 주재 비상치안회의 이후 전국 모든 경찰이 최고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최규식 서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36세의 젊은 서장이었지만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과 배짱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김신조와 동료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3년간 준비한 작전이 이런 사소한 검문에서 발각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는 방첩대원들입니다. 특수임무 수행 중이니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더욱 정확한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 서장이 무전기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김신조의 손이 권총 손잡이로 향했습니다.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31명의 심장이 동시에 빨라졌습니다. 3년간의 혹독한 훈련, 김일성의 직접 명령, 조국 통일의 꿈, 모든 것이 이 한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1968년 1월 21일 오후 10시 35분 서울 한복판에서 역사의 분기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청와대까지는 불과 500m. 그 짧은 거리가 한국사에서 가장 긴 거리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968년 1월 21일 오후 10시 35분 창의문 앞 자아문 초소 차가운 1월 밤 공기 속에서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최규식 서장이 무전기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신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서에서 정확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순간 김신조가 최 서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부대로 같이 갑시다. 최 서장이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절차에 따라 신분을 확인하겠습니다. 10년간 경찰 업무를 해온 그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주변 경찰관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체포하세요. 그때였습니다. 뒤에 서 있던 북한 공작원 한 명이 기관단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타타타타. 밤의 정적을 찢는 총성이 울렸습니다. 최규식 서장이 가장 먼저 쓰러졌습니다. 정종수 경사도 함께 쓰러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즉사였습니다. 36세의 최 서장은 다음 주에 있을 석사학위 수여식을 보지 못했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그토록 신뢰했던 젊은 경찰관의 생명이 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공작원들이 수류탄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펑, 펑, 폭발음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던 시내버스 4대에도 수류탄이 날아들었습니다. 퇴근길 시민들이 타고 있던 버스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공포에 질린 시민들이 버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어떤 이는 유리창을 깨고 나왔고 어떤 이는 바닥에 엎드려 몸을 숨겼습니다. 상점 유리창들이 연쇄적으로 깨졌습니다. 가로등이 총탄에 맞아 불꽃을 튀겼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밤에 서울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습니다. 31명의 공작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청와대에서 15분 안에 작전을 마치고 차량으로 탈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 도달하기도 전에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김신조는 동료들과 헤어져 혼자 도망쳤습니다. 인왕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자폭용 수류탄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지는 동안 종로서에서는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모든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동시에 군부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34단, 제6군단, 수도경비사령부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1월 6일 비상치안회의에서 준비한 대로 5분 대기조가 즉시 출동했습니다. 오후 11시 서울 전체에 비상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군경 합동 소탕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라디오에서는 긴급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무장공비가 서울에 침투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외출을 삼가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1968년 그 시대를 살던 분들은 아직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날 밤 온 서울이 공포에 떨었던 것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총소리와 폭발음을. 하지만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최규식 서장과 정종수 경사, 그리고 그날 밤 희생된 7명의 군경과 민간인들의 피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총성이 울린 지 불과 10분 만에 서울 전체가 거대한 포위망으로 변했습니다. 31명의 공작원들을 찾아내기 위한 대한민국의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1968년 1월 21일 밤 11시 서울 도심이 전장이 됐습니다. 헬기 소음이 밤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치라이트가 건물과 골목 사이를 훑었습니다. 경찰 사이렌과 군용차 소음이 평화로운 일요일 밤을 깨뜨렸습니다. 흩어진 북한 공작원들은 서울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골목 한편에, 어떤 이는 빈 건물에, 어떤 이는 산기슭에 몸을 숨겼습니다. 군경 합동 수색대가 서울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제34단 92연대와 수도경비사령부, 그리고 서울의 모든 경찰이 총동원됐습니다. 병력 수는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북한산 일대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타타타, 퍼퍼퍼, 자동화기 소리가 산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수류탄이 터지는 소리,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 바위에 총탄이 튀는 소리, 그리고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비명소리. 시민들은 문을 굳게 잠그고 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1968년 그 시절
텔레비전도 전화도 흔하지 않던 때였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만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 북악산 일대에서 군경과 무장 공비 간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절대 외출하지 마시고.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도 공포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아문 고개에서는 계속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총격전 중에 쓰러진 공작원들이었습니다. 완전 무장한 이들의 장비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기관단총 PPS 31정, 권총 TT 31정, 실탄 9,300발, 수류탄 504발, 단도 31정, 그리고 남한에서 제작된 담배와 성냥, 위조 신분증까지 3년간의 치밀한 준비가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침투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테러였습니다. 1월 22일 새벽 2시 드디어 첫 번째 생포자가 나왔습니다. 인왕산 세검정 계곡의 한 독립가옥에서 제34단 92연대가 김신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무기와 장비를 모두 드럼통에 묻어두고 자폭용 수류탄 하나만 들고 숨어 있었습니다. 나오면 살려준다. 군인들의 외침이 계곡에 울렸습니다. 김신조가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27세의 젊은 나이에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류탄을 땅에 떨어뜨리고 두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투항합니다. 3년간 죽음을 각오하고 훈련받았던 북한 특수부대원의 항복이었습니다. 새벽 4시 15분 김신조는 자신이 무기를 숨겨둔 장소로 수색대를 안내했습니다. 비봉 승가사 옆 200m 지점에서 드럼통이 발견됐습니다. 기관단총과 탄창에는 총알이 가득 차 있었고 총구에는 화약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김신조는 한 발도 쏘지 않았던 것입니다. 1월 23일, 24일, 25일 수색작전이 계속됐습니다. 북한산, 인왕산, 관악산까지 서울 전체가 수색지역이 됐습니다. 공작원들이 하나둘씩 발견됐습니다. 대부분은 저항하다가 사살됐습니다. 어떤 이는 수류탄으로 자폭했습니다. 어떤 이는 최후까지 저항하다가 총격전 끝에 쓰러졌습니다. 1월 31일까지 10일간의 대수색 작전 결과 31명 중 28명이 사살됐습니다. 1명은 김신조처럼 생포됐습니다. 2명은 끝내 잡히지 않아 북한으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우리 측에서도 군경 4명과 민간인 3명이 희생됐습니다. 부상자는 52명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는 퇴근길 버스를 타고 가다가 수류탄에 맞은 무고한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1968년 1월 21일 그들은 그저 평범한 일요일을 보내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서울의 겨울밤은 길고 추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켜졌습니다. 최규식 서장의 희생, 정종수 경사의 희생, 그리고 그날 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모든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1968년 1월 22일 오후 서울 서빙고 중앙정보부 청사 김신조가 신문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27세의 함경북도 청진 출신 청년.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 124부대 소위였습니다. 성명이 무엇입니까? 김신조입니다. 소속은 조선인민군 124부대입니다. 침투 목적이 무엇입니까? 김신조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말했습니다. 박정의 모가지 따라왔습니다. 신문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온 국민을 경악시킬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김신조의 증언이 계속됐습니다. 1942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난 그는 5세 때
평양으로 이주했습니다. 19세에 조선인민군에 입대했고 22세에 124부대에 선발됐습니다. 124부대는 1967년 4월 창설된 북한의 특수부대였습니다. 각 부대에서 선발된 정예요원 2,400명으로 구성됐고 8개 기지에 300명씩 분산돼 고강도 특수훈련을 받았습니다. 김신조가 속한 제육기지는 서울 경기 지역 침투 파괴 공작을 담당했습니다. 3년간 하루 20km씩 산악행군을 했고 남한 방언을 익혔으며 우리 군복과 장비에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 훈련했습니다. 훈련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매일 새벽 4시에 기상해서 밤 12시까지 훈련했습니다. 행군, 사격, 격투, 암살술, 폭파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남조선 정세와 지리,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가장 치밀했던 것은 청와대 모의 습격 훈련이었습니다. 황해도 사리원에 청와대와 똑같이 생긴 건물을 지어놓고 수백 번 연습했습니다. 1968년 1월 9일 오후 6시 40분 마지막 모의 훈련을 했습니다. 5개 조로 나뉘어 정문, 1층, 2층, 부속 건물, 차량 및 어모를 담당했습니다. 15분 안에 모든 작전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실제 훈련에서는 사회안전원 북한 경찰들을 사살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현실적인 훈련이었습니다. 침투 명령은 누가 내렸습니까? 김일성 동지께서 직접 하달하셨습니다. 1968년 1월 2일 민족보위성에서 청와대, 미대사관, 육군본부, 서울교도소, 서빙고 간첩수용소를 동시에 습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왜 청와대만 목표가 됐습니까? 1월 13일 정찰국장 김정태 동지가 와서 청와대만 습격하라고 최종 지시했습니다. 박정희를 제거하면 남조선이 혼란에 빠져 혁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김신조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계획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76명을 5개 조로 나눠 여러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예정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31명만 선발해 청와대 단일 목표로 집중한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신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3년간 함께 훈련하고 함께 꿈꿨던 동료 30명이 서울 땅에서 시체가 된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1월 24일 김신조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국의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침투 목적이 무엇이냐? 는 질문에 김신조는 또다시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박정희 모가지 따라왔수다.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청와대까지 500m 앞까지 온 북한 공작원의 생생한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신조는 자신이 직접 쏜 총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숨겨둔 총에는 총알이 그대로 들어있었고 화약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도소 공격조였을 뿐 청와대 공격의 직접적인 실행범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증언으로 검찰은 김신조에 대한 공소를 취하했습니다. 대신 그는 귀순 의사를 밝혔고 정부는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10개월간 서빙고 지하에 수감된 후 석방된 김신조는 방공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전국을 돌며 120일 사태의 생생한 증언을 들려줬습니다. 훗날 그는 서울 침례회 신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신문에서 그의 기사를 보고 성경 구절이 적힌 편지를 보낸 여성과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최규식 서장과 정종수 경사가 죽었다는 생각, 그리고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김신조의 부모와 형제들은 그의 투항 이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집안 전체가 반역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현실이었습니다. 2022년 80세가 된 김신조는 여전히 목사로 활동하며 건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때 투항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념을 떠나서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김신조, 120일 사태의 유일한 생존자. 그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그날 밤의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68년 1월 25일 오후 2시 국립묘지에서 최규식 경무관의 장례식이 거행됐습니다. 36세의 나이에 순직한 그는 사후 경무관으로 특진됐습니다. 태극무 공훈장이 추서됐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훈장도 잃어버린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영결식장에는 정부 관계자들과 경찰 동료들, 그리고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들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직접 조문을 왔습니다. 그녀는 최규식 서장의 부인 유정아 여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울면서 부고를 알렸던 분이었습니다. 최 서장을 정말 믿고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최규식 서장은 1932년 9월 9일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 가난한 농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총명했던 그는 공부로 자신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1955년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57년 부산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61년 경찰에 입문해 불과 7년 만에 서울 종로경찰서장까지 올랐습니다. 서울로 발령받은 후에도 부산대 교수들이 서울까지 와서 도와줬습니다. 논문 지도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학구열을 아는 교수들이 기꺼이 도와준 것입니다. 며칠 전 논문을 완성한 그는 다음 주에 있을 학위 수여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학위는 부인이 대신 받게 됐습니다. 동료 경찰관들은 그를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최 서장은 원칙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기도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날 밤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임무를 다했습니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경찰청장까지 올랐을 것입니다. 정말 아까운 인재를 잃었습니다. 최규식 서장이 순직한 자아문 고개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조용한 표정으로 서울을 내려다보는 그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동상 아래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을 저지하다 순직한 최규식 경무관을 기리며.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를 찾는 이들의 발길은 줄어들었습니다. 120일 사태 40주년인 2008년에도 동상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그래도 21일에는 최규식 동상을 찾아 그를 그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졌다고 한 시민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정종수 경사도 함께 기억해야 할 인물입니다. 최규식 서장과 함께 그 자리에서 순직한 젊은 경찰관이었습니다. 그 역시 조국을 지키다가 꽃다운 나이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120일 사태로 희생된 것은 경찰만이 아니었습니다. 군인 4명, 민간인 3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자는 52명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는 그날 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무고한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을 가족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런 총격과 수류탄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1968년 그 시절을 살았던 분들은 아직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날 밤의 공포를, 라디오에서 들려오던 총소리를, 온 가족이 숨죽이며 집안에 숨어있던 그 긴 밤을.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켜졌습니다. 최규식 서장과 정종수 경사, 그리고 그날 밤 희생된 모든 이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서 오늘도 자아문 고개에는 최규식 경무관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의연하게 서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1968년 1월 21일 그 하루가 대한민국을 바꿨습니다. 정부는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안보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향토예비군이 창설됐습니다. 250만 명 규모의 거대한 민방위 조직이었습니다. 17세에서 50세까지 모든 성인 남성이 대상이었습니다. 북한의 게릴라전에 대비하려면 전 국민이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각 마을마다 향토예비군 중대가 편성됐습니다. 주말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총검술, 수류탄 투척, 시가전 등을 배웠습니다. 전국 모든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련 수업이 의무화됐습니다. 학생들이 제복을 입고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1990년대까지 계속된 제도였습니다. 주민등록증 제도도 이때 시작됐습니다. 모든 국민이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휴대해야 했습니다. 간첩 색출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안보를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군 복무 기간도 연장됐습니다. 30개월에서 36개월로 6개월 늘어났습니다. 징병 대상 연령도 확대됐습니다. 방위산업도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총기 제작부터 시작해 전투기, 함정까지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2월 11일 사이러스 벤스 미국 대통령 특사가 긴급 방한했습니다. 한미 간 안전보장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5월 2728일에는 워싱턴에서 제1차 한미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후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는 회의의 시작이었습니다.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도 재정립됐습니다. 단순한 주둔이 아니라 적극적인 한반도 방어로 임무가 확대된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20일 사태 이틀 후인 1월 23일 미군 정보함 푸에블로호가 원산 앞바다에서 북한에 피랍됐습니다. 승무원 83명이 11개월간 억류됐습니다. 그해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울진 삼척에 120명의 무장공비가 침투했습니다. 120일 사태보다 4배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김일성은 남한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120일 사태의 교훈으로 전국이 거대한 요새가 됐습니다. 울진 삼척 침투 때는 즉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향토예비군이 출동했고 민간인들도 적극 협조했습니다. 120명의 공비 중 113명이 사살되고 7명만 도주했습니다. 120일 사태는 또 다른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높아진 것입니다.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는 의식이 확산됐습니다. 수상한 사람을 보면 즉시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됐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과도한 의심, 상호 감시, 자유의 제약 등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1972년 5월 4일 김일성은
이우락 중앙정보부장과의 비밀회담에서 120일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내부의 좌경 맹동 분자들이 저지른 일이었다며 당의 의사가 아니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20일 사태로 남북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날의 총성이 바꾼 것은 단순히 안보 정책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체질이 바뀐 것입니다. 2025년 오늘 120일 사태가 일어난 지 57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자아문 고개에는 여전히 최규식 경무관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세검정에서 청와대까지는 불과 500m. 그 짧은 거리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른 거리였습니다. 만약 그날 밤 김신조 일행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했다면 대한민국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북한이 노린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남한 사회를 마비시켜 적화 통일의 기회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 명의 경찰관이 막아섰습니다. 최규식 서장과 정종수 경사가 목숨을 걸고 저지했습니다. 그 500m가 넘을 수 없는 벽이 됐습니다. 이것이 120일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유와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최규식 서장과 정종수 경사, 그리고 그날 밤 희생된 모든 분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서 말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1968년 당시에도 중앙정보부는 북한의 침투 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2주 전에 비상치안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31명이 청와대 500m 앞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설마 서울 한복판까지 오겠어? 하는 안일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방의 경계도 허술했고 부대 간 연계도 미흡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무장했습니다. 사이버 공격 능력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도발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국민 모두가 안보의 주체라는 점입니다. 120일 사태는 한 시민의 신고로 발각됐습니다. 625 참전 용사였던 박 씨가 이상한 무리를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만약 그가 설마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관찰은 책임입니다. 침묵은 때로는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 동맹의 중요성입니다. 120일 사태 이후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고 정례적인 협의 체계도 구축됐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동맹과 함께해야 합니다. 마지막 교훈은 평화의 소중함입니다. 1968년 1월 21일 밤 서울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총소리와 폭발음 속에서 긴 밤을 보냈습니다. 평범한 일요일이 악몽 같은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평화는 공기와 같습니다.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휴전선에는 경계 근무를 서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밤낮 없이 조국을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평화롭게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120일 사태는 57년 전 일이지만 교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평화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안보는 남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입니다. 최규식 경무관의 동상 아래 새겨진 글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의 희생을, 그날의 교훈을, 그리고 그날이 주는 책임을. 청와대 500m 앞에서 멈춘 그날 밤.
그 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밤이 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밤입니다. 마무리 메시지 콜 투 액션.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121사태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런 역사의 진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우리가 지켜온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역사를 기억하는 힘이 됩니다. 최규식 경무관과 정종수 경사, 그리고 그날 밤 희생된 모든 분들을 기리는 일이 됩니다. 다음에도 잊혀져가는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찾아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을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